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청년이죠. 이우영 아나운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 오늘 1심 법원 판단 받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오늘 오후 2시 잠시 후죠.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조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이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뭐 이른 아침부터 법원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모였다고요? 네,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이 그동안 공판에 출석할 때 이용했던 출입구에 취재진이 모이고 있고 현재 많이 모여 있고요. 법원 경비를 맡은 방어팀도 복도에 통제선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선고 공판이 일반 법정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은 방청객이 몰릴 예정입니다. 또 법원 밖에서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 또 반대하는 시민들이 찬반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서부터 법원 앞거리에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현수막, 또 처벌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양옆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한번 정리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사문서 위조 등 이게 입시 비리 혐의고요. 또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에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고요.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리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가 됐는데 세부적인 혐의만 따져보면 이제 1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12개. 네. 한편 오늘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도 이번에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저기 배우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덧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그때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네, 당시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이었는데요. 먼저 광화문에서는 여러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예민하게 다뤄진 소재가 바로 입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뭐 우리 여론에서 영린으로 불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 입시 비리, 뭐 군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입시 비리 의혹이었고요. 한편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내세운 건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의 이른바 선택적 정의였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 칼날이 당시 정부 여당에만 향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이번 그 사건,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고 공판이 이제 오늘 나오고요. 또 그렇죠. 지난 정부 때 수사권 조정,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가 하면 조국 수사로 정권에 직접 맞섰던 인물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건희 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언급되는 게 바로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모습 법원에 보이면요, 한번 라디오에서도 직접 현장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있었죠? 네,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붙잡은 전세 사기 범위 무려 1,941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구속된 사람만 168명인데 지난 21년 단속 때와 비교하면 피의자가 8배, 구속 인원도 15배가 늘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가짜 임대인을 앞세운 뒤에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포함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20대, 실제로는 30대 초반인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가 화가 날 얘기도 좀 포함이 됐어요. 네,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 2030입니다. 저도 곧 이제 출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데
사기 유형별로 보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든 뒤에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점을 이용해서 예. 전세대출 지원금을 가로챈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왕의 사례처럼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 금액이 2,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1,200여 명인데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2030이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많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여파가 혹시 이런 전세 사기로 또 이어지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경찰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찰 역시 조직 범행으로 범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한다고 하고요.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겠다 강조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같은 정부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부도 이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른바 대책이 나왔어요. 네, 예.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보증 사고액이 1조 2천억 원이 넘어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 특히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에서의 집값의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악용해서 깡통 전세를 양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또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서 무자본 갭 투자 근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 집에 대한 전세금은 얼마다 이게 좀 투명하게 좀 나오면은 이런 일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앱이요. 네, 예. 신축 빌라 등의 시세,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이나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 전세 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정확한 시세 그리고 전세 가격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앱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요.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말로 전해진 건데요. 부 전 대변인이 저서를 통해서 이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쯤에 천공과 함께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답사했다는 건데 이 이야기를 부사관이 당시 공관을 관리하는 부사관이 남영신 육구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이것을 남 총장이 자신 그러니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자세하게 정황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책에요. 네, 예. 4월 1일의 일기라면서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사관이 육군 총장에게 보고했고 육군 총장이 화장실에서 귓속말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 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공 이분이 외모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수염도 예. 기르고 눈에 쉽게 띌 텐데 가능하겠냐 했더니 부사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허위 보고를 하겠냐라면서 단호히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책을 사라는 책 소개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난해 다시 제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얘기 지난해 10월에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대통령 관제를 물색하러 왔다는 이 주장이 작년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 했는데요. 예. 당시 이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출처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가 나왔다. 네, 예. 남영신 전 육참총장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보고받은 바 없다,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당시에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과 또 이를 인터뷰한 김어준 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네, 야권이 관련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는데요.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하고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는 CCTV 공개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뭐라 그럽니까?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 가짜뉴스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또 부승찬 전 대변인 등 관련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도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실 주장에 힘을 실는 모양새고요. 이처럼 한동안 잠잠하던 천공 개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마스크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찬성을 해서 그래서 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마스크를 그렇게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좀처럼 마스크 벗고 다니시는 분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의향이 계속해서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급적이면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섰는데요. 예. 학생의 경우 55.3%였고 학부모의 경우도 65.4%에 달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나라 밖에서는 오히려 좀 신기하다 이런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마스크 규정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유도 집중을 조명했습니다. 예. 뭐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돼 있다는 점이나 아니면은 여전히 권유하고 있다는 점, 미세먼지 등이 이유로 나왔습니다. 한때 우리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싸움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았는데 그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외신 기자가 연락을 해서 어디를 취재하면 좋겠냐 그래서 종로 5가에 보면은 뭐 약국 많으니까 거기 네. 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가봤더니 뭐 사람이 줄만 잘 서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또 막상 또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뭐 같은 연장선상 같아요. 그런데 우리 뭐 그 전에도 마스크 방한대란 이름이었죠. 뭐 면 마스크 쓰고 다니면 좀 많이 있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또 2002년에 사스나 2012년 메르스 당시에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됐다는 게 네. 뉴욕타임스의 이제 보도인데요. 아시아에서는 또 마스크를 쓰는 게 다른 사람의 안녕을 배려하는 좋은 에티켓으로 여겨진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돌이켜 보니까 예. 메르스 당시에 제가 유럽 여행을 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예방 차원에서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그렇죠. 썼는데 스페인에 도착하니까 예. 다들 저를 오히려 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마스크를 쓴 사람은 환자고 예. 예방 차원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당시의 문화적 차이가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또 눈치를 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우영 아나운서 말씀은 여기서 뭐 줄여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